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근래 들어 합방을 전혀 하지 않아 아내는 불만이 가득했다. 이에 잠자리에서 돌아 누운 서방에게 아내가 물었다. 아니 서방님, 너무 섭섭합니다. 왜 그러시는가? 작년까지는 제 동굴에 그렇게 자주 드나들더니 올해는 한 달에 한 번도 드나들지 않으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것이요? 너무 섭섭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던 남편이 말했다. 그건 당신 동굴이 너무 깊고 넓어서 그렇소. 그리고 이미 볼 것 다 봤으니 탐험이 재미없단 말이오. 또한 한번 탐험했던 동굴에 다시 가는 남자는 드물단 말이오. 이에 화가 난 아내가 말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어찌 제 동굴에 타십니까? 동굴 탐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형편없어서 그런 것 아니오. 내 동굴에는 아직도 탐험할 것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오. 그게 뭔 섭섭한 소리요. 나한텐 아무 문제 없소. 다른 집 동굴 탐험은 신기하고 재미있기만 하더이다. 아니 뭐라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다른 동굴을 탐험했단 말이오. 당신은 잘 모르나 본데 계속 새로운 동굴을 탐험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남자들의 마음이란 말이오. 그런데 서방님,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어. 아니, 뭐가 이상하다는 것이오. 이웃사내들은 내 동굴이 신비롭고 재미있다며 벌써 몇 달째 줄 서서 탐험 중이니 말이오. 옛날 어떤 젊은이가 유명한 박수무당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무당은 뭣 하나 변변히 가르쳐주는 것 없이 허드렛 일만 시키는 것이었다. 제자는 때가 되면 가르쳐 주겠거니 하고 틈틈이 스승이 하는 것을 열심히 살펴 머릿속에 새겨두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 급히 굿을 하여 달라고 청하는 것이었다. 스승님께서 지금 출타 중이신데 사나흘 후에나 돌아오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 향월이가 학질에 걸려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오? 하고는 오히려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 아니, 향월이라면 이 고을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나는 그 여종이 아니오? 그렇다면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울 것은 거진 다 배웠으니까 스승님이나 진배 없을 것입니다. 우선 부딪혀 볼 생각으로 제자는 그 사람을 따라갔다. 하지만 막상 하려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 향월이의 뛰어난 미모에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할 테니 여기 사방에 병풍을 치고 무슨 소리가 나더라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제자는 징을 치고 춤을 추면서 아무런 주문을 외워대다가 향월이를 끌어안고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이상야릇한 짓을 해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해서 향월이는 땀을 비오듯 쏟아내었고 그 때문인지 학질은 씻은 듯이 낫게 되었다. 제자는 향월이를 고쳐주고 사례를 잔뜩 받아 돌아왔다. 그리고 몇 달 후 또 그 사람이 찾아와 이르기를 우리 대감마님께서 지금 학질로 고생하고 있으니 어서 좀 고쳐주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고칠 자신이 없어 제자는 스승에게 전말을 구하고 용서를 빌었다. 스승님이 안 계실 동안 제가 멋대로 가서 엉터리로 굿을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어서 가서 대감마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스승 박수무당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기특한 놈, 내 놈이 드디어 모든 것을 다 익혔구나. 사실은 나도 그 정도밖에 할 수 없으니 이번에도 내가 가서 고치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3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잠기가 밝은 데다가 신경이 무척 예민한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밤중에 무슨 작은 소리라도 날라치면 매번 남편에게 밖에 나가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라고 성화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는지 부인이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 누가 왔나 봐요. 알았소.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아니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니 그냥 자자고요. 그리고 잠시 후 또 부인은 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여보, 여보,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알았소. 남편은 또다시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 아무것도 없소. 잘못 들은 거니 그냥 잠이나 계속 자자고요. 남편이 막 다시 잠이 들려는 순간 또다시 부인이 남편을 깨웠다. 여보, 빨리 일어나 봐요. 밖에서 소리가 나요. 이번엔 진짜 누가 왔나 봐요. 남편은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그럭저럭 참았지만 3번째가 되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 여보, 누가 온 것 같다니까요. 그 소리에 남편은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끌어 푹 덮으며 말했다. 별거 아니니까 안심해도 되는구려. 무시당한 부인은 토라지듯 말했다.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런 확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도둑이라면 소리를 안 내고 들어올 것이니까 도둑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만약 강도라고 해도 당신을 보면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갈 거니까 걱정할 거 없소.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친구가 하는 의원을 찾아와 말했다. 이보시게 친구, 내 아들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일단 먼저 아들을 격리시키게. 그리고 내가 약을 몇 첩 지어줄 터이니 그걸 먹이도록 하시게나. 그런데 말이야, 또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주저주저하자 친구가 말했다. 뭔지 말해보게.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여종도 격리시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또 있자는가? 남자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여종이랑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을까?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군. 내 약을 얼른 지어줄 테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잠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라니? 여종이랑 한 다음에 마누라하고도 잤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젠장, 그놈의 독감이 나한테까지 옮기게 될 줄이야. 옛날 어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밤이 되어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늘 니놈의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귀신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귀신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양에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향에 계신 호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그 대신 나와 거시기를 한판 해야겠다.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귀신의 놀이개가 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선비는 지친 육신을 추스려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또다시 귀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도 똑같이 나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선비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귀신과 거시기 하는 것을 택했고, 또다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귀신에게 2번을 당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고개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귀신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선비는 귀신과 다시 거시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이 귀신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러자 귀신이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요놈 봐라. 좋다.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옛날 어떤 사내가 처녀를 겁탈했다는 죄목으로 동원마당에 끌려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사또가 추상 같은 목소리로 사내의 죄를 추궁하기에 앞서 겁탈당했다는 처녀에게 먼저 물었다. 너는 주어도 숨김없이 묻는 말에 대답해야 할 것이다. 예, 사또나리. 그래, 내가 저 사내에게 겁탈당했다는 게 사실인지고? 예, 사또나리. 틀림없이 사실인 줄 아뢰옵니다. 그럼 그때 당시의 전후 사정을 숨김없이 낱낱이 아뢰도록 하여라. 예, 사또나리. 명대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입을 열었다. 저 사내가 저를 소녀의 집 근처 숲속으로 끌고 가서는 큰 나무 아래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녀는 싫다고 몸부림쳐댔지만 그가 훨씬 기운이 세서 그만. 이때 갑자기 사내가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사또나리. 저는 정말 억울하옵니다. 저 여자가 먼저 저를 유혹하였고 속옷을 아래로 내린 것도 제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직접 자신의 속옷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깜짝 놀란 사또가 처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스스로 속옷을 내렸다고? 그 말이 사실이냐? 예, 사또나리. 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사옵니다. 어허라, 그래? 그렇다면 그 사정을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그러자 처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소녀의 어미가 워낙 잔소리가 심해 속옷을 더럽혔다간 큰 꾸중을 듣기 때문이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대단한 자린고비 부자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어느 날 하늘나라의 선녀가 지상에 있는 선녀탕으로 내려와 목욕을 즐기고 있었다. 개운해. 목욕을 다 마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날개옷을 찾으니 옷이 없었다. 옷이 없어진 사실을 안 선녀는 몹시 당황하기 시작했다. 아니, 내 날개 옷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 펑하며 산신령이 나타났다. 옷도 옷이었지만 불쑥 나타난 산신령 때문에 놀란 선녀는 얼른 두 손으로 자신의 위쪽을 가렸다. 산신령이 선녀에게 말했다.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냐? 잃어버린 저의 날개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그럼 잠시만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자, 여기 이 금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그 날개옷은 제 것이 아니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잠시만 더 기다리고 있거라.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이 말했다. 그럼 이 은 날개 옷이 내 옷이 맞느냐? 아닙니다. 제 옷은 그냥 평범한 보통 날개옷입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정직한 선녀인지고. 그런데 선녀야, 아까부터 말인데 아래쪽이 전부 다 보이느니라. 그 말에 깜짝 놀란 선녀가 급히 두 손을 내려 아랫도리를 가렸다. 그러자 산신령이 다시 웃으며 말했다. 가리긴 뭘 또 가리느냐? 이제 볼 거 다 봤으니 보답으로 날개 옷 전부 다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호래비가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제가 호라비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새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인물이 시원치 않아 그런지 여자가 꼬이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좀 좋은 약이 없을까요? 마침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초를 몸에 바르고 한번 다녀봐. 그럼 틀림없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호래비는 의원의 말대로 몸에 약을 바르고 다니니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보실 김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김씨,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어? 세상에 정말 약의 효과가 있긴 있네. 며칠 후 호래비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그 남자한테 좋은 약 좀 지어주시오. 의원이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호래비가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지어간 약 덕분인지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아니 글쎄 오늘 밤에 두 여자를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지 뭡니까? 근데 여태껏 호래비로 살다 보니 소중이가 작동이 안 될까 걱정이 돼서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력제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의원은 그 약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약만 있으면 옥녀가 와도 문제 없을 걸세. 하지만 약 기운이 혈액 속에 충분히 퍼져야 효과가 있으니 최소 2시간 전에는 드시게. 호래비는 기쁜 마음으로 약을 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 거사를 치른 호래비는 다음 날 다시 의원을 찾아와서 말했다. 의원날이 약 좀 주십시오.
몸이 쑤시고 뻐근해 죽겠습니다. 의원은 전날의 일을 알고 있는 터라. 그래, 이번엔 어디가 문제요? 아직도 빳빳해서 그런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손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 소중이가 아니고 손이라니? 그러자 호레비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아니 글쎄 온다던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왔지 뭡니까?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두 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두 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조상 덕으로 원님이 된 바보가 있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바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똑똑한 마누라를 두어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일일이 부인에게 물어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부인을 잘 보이는 곳에 몰래 앉혀놓고 부인의 손짓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인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해진 바보원님이 얼른 부인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러자 부인이 손바닥을 밑으로 엎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는 소리군. 이에 바보원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엎어놓고 매우 치도록 하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죄를 지었다지만 쉬지 않고 볼기를 계속 맞는 사람을 보니 원님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니 부인이 그제서야 손바닥을 젖혀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만 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보원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뒤집어 놓아라. 명령대로 죄인을 똑바로 눕혀놓으니 바지가 내려진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다. 죄인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고, 누가 제 소중이 좀 가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원님의 부인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통이 중요해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손가락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바보원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저놈의 소중이를 깨물어라.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는 농부네 집으로 나이가 지긋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장 계시오. 있으면 잠깐 나와 보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의 어린 딸이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잠시 손님을 살펴보던 어린 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황소 씨를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 한 번 받는데 열량이면 돼요. 건강하고 족보도 있는 놈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비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5냥짜리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놈은 족보도 없고 몸도 약하고 골골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내 오랍이 되는 놈이 내 딸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비 집에 있냐 없냐? 애비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래.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말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보셔야겠네요. 전 우리 오빠 시값이 얼만지 전혀 모르걸랑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못생긴 노처녀가 있었다. 이 노처녀는 몸도 아주 건강하고 부지런하며 예의도 발랐지만 얼굴이 어찌나 아니던지 눈길 주는 남자가 하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혼자 사는 노처녀의 집으로 도둑이 들어왔다. 방 안에 낯선 인기척에 놀란 노처녀가 불을 붙이자 얼굴을 가린 한 도둑이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은 도대체 누구시오? 쉿, 조용히 해. 누구긴 누구야, 도둑이지. 가진 것 다 내놔.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그 말을 들은 노처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다시 물었다. 설마 내 몸에 손을 대려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을 들은 도둑이 어이없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야, 내가 미쳤냐? 술이라도 마시고 취한 상태라면 몰라도 걱정 마라. 당신 같은 여자는 손끝 하나도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값 나가는 물건만 내놓으면 내 조용히 사라져 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노처녀가 말했다. 그럼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집 보물을 가지고 올게요. 이것은 10년 전에 담근 뱀술인데 아주 비싼 거예요. 사양하지 말고 일단 한 잔 쭉 들이켜봐요. 이봐, 갑자기 웬 술이야? 술 말고 돈이나 값 나가는 폐물 같은 건 내놓으라고. 우리 집에서 이게 제일 값 나가는 거예요. 좋게 말로 할 때 그냥 드세요. 그렇게 노처녀는 시집을 가게 되었고 도둑도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동네 백수가 놀이터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두 어린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다. 귀여운 녀석들. 나도 예전엔 저런 때가 있었지. 그때 한 꼬마가 백수에게 물었다. 아저씨, 처녀가 뭔지 알아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백수가 얼버무리며 말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야, 그럼 너는 처녀가 뭔지 알아? 아니, 나도 잘 몰라. 그게 무슨 뜻인데? 처음 하는 여자를 처녀라고 그런대. 정말? 근데 뭘 처음 아는데? 그건 나도 잘 몰라. 그치만 대학생 이모가 그러는데 며칠 전에 자기도 처음 해봤대.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도 할 거라고 그러던데.
그래? 들어도 뭔 소린지 잘 모르겠네. 바보같이 잘 좀 알아보지 그랬어. 왜? 사실은 나도 처녀가 되고 싶단 말이야. 다시 한 어린이가 백수에게 물었다. 아저씨, 총각이 뭔지 알아요? 글쎄, 그러니까 총각이 뭐냐면 뭐라고 해야 하나? 꼬마가 친구에게도 물었다. 넌 총각이 어떤 사람인 줄 아니? 아니, 몰라. 어떤 사람이 총각인데. 삼촌이 그러는데 총을 쏠 줄 아는데 색시가 없어서 혼자 몰래 방문을 잠그고 총을 쏘는 사람이래. 총? 뭐야? 무슨 총을 쏘는데?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소총인가 아니면 기관총인가? 근데 혼자서 무슨 재미로 총을 쏘냐? 총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재미있는 건데.